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기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 나름의 기질을 살려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큰애를 영재학교에 보낸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됐는데, 나는 우리 큰아이를 제법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딸을 오빠 키우듯이 똑같이 키웠어. 근데 작은애는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늦게 생각하니까 너무 다른 아이를 패턴화 시킨 정확한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둘째는 그게 아닌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한복이 어울리는 애도 있고 양복이 어울리는 애를 자꾸 한복 입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의 기질이 너무 다르죠.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놓고 너는 기질이 어떻니? 라고 물었는데 애기가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말해주면 좋지만 말하지 않죠. 키우면서 보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말을 정말 잘 듣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엄마 말이라면 대답을 하던 큰아이와 자기 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던 자기는 되게 좀 기질적으로 달랐어요. 밥을 먹을 때도 먹을 걸 주면 큰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것만 먹는데 작은 아이는 숟가락을 뒤로 돌려서 입에 물고 양 옆으로 한 개씩 놓고 먹었어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 굉장히 다르죠? 외출을 하면 큰아이는 여기 서 있어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2시간도. 근데 작은 아이는 사라져서 어디 갔나 해보면 다른 가게 가서 사탕을 한 개씩 얻어갖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기가 타고난 이제 기질인 거죠. 그래서 기질이 다른 아이를 똑같이 키울 수는 없죠. 같은 사안에 야단을 똑같이 쳐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고요. 뭔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큰아이는 어떤 상황보다는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죄의식을 가질 거고 작은 아이는 왜 나한테 시비지? 라고 오히려 타인을 탓할 거니까요. 이제 방법을 달리 했죠. 큰아이에겐 일이 잘못되는 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상황을 살펴야 하고 뭐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아주 조용히 얘기해 주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숙이 받아들였고 작은 아이는 뭐 항의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런 아이일수록 말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자신을 꺾으려고 한다는 생각에 자꾸 분노하고 반항심을 갖기 때문에 다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 뒤에 그 뒤에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죠. 맞아,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어떨까라고 얘기하면 그런 기질의 아이들은 고집스럽게도 그래도 상대가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꺼내놓을 건 다 꺼내놓고 나면 이제 내가 인정받았어. 그때부터 상대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공부도 달리한 거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큰아이는 저희 집에 늘 큰아이는 꽂히만 하고 작은 아이는 빡치면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주변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좋다는 학원에 가면 아주 대형 학원에서도 얘가 100점을 받든 제가 몇 점을 받든 본인이 필요한 강의를 공부하니까 뭐 그런데 수업에 가도 잘 적응을 했는데 작은 아이는 경쟁심이 강해서 타인을 굉장히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좋은 학원에 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1등을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한 3명 다니는 보습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얘 맨날 1등 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등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자존감은 항상 올라가는 거죠.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래서 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뭐 1년에 한 번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정도는 해봤죠. 그 수준을 좀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뭘 선택할 때 그 기질을 이용해서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공부 방법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기질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딱 보면 어느 정도 크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닮았다 했는데 아드님 중에 엄마를 닮은 아드님 있나요? 저희 작은애가 저를 많이 닮았는데요. 저를 많이 닮았지만 안에 아빠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 아이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완벽을 추구하다 마음이 좀 약해요. 그 구석은 아빠를 닮았네. 세심하게 남을 좀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는 그건 좀 아빠를 닮은 것 같고 또 큰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아빠처럼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아빠를 많이 닮았나 하는데 보면 저처럼 욕심이 좀 있어요. 그 구석은 또 저를 닮은 것 같아서 가끔 저도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애를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거울을 보시면 아이가 있을 겁니다. 엄마 꼭 닮았습니다. 아빠 꼭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안에 다 있죠.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엄마랑 같은 기질을 가진 아이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그런데 엄마가 자기 방식으로 끌다 보면 엄마랑 기질이 다른 아이의 복지, 행복에 좀 기스가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절 닮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절 닮지 않은 구석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해온 행동이 100%다 정답이었고 다 옳았다면 나는 훨씬 더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저도 실수하고 저도 실패해오고 제가 허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엄마들의 일반적인 착각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엄청나게 실수 많이 해서 내가 정답만 알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뭘 강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것과 합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구석이 있네? 그러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사안에 가서 아주 긴장하는 걸 보면 저런 구석이 또 있어? 사람은 참 의외의 면이 있구나. 그래서 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그렇게 소심한데 어느 분야에 딱 욕심내서 과제를 하는 거 보면 저런 면이 있었어? 그래서 없는 면에 대한 걸 되게 몰두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아이를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와야 해라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사실 남자아이들이 중학교쯤 가면 엄마 얘기에 다 끌려오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주관이 여자들, 그러니까 딸들의 경우는 엄마하고 밀접하게 많은 걸 나누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은 되게 다른데 저는 제가 남자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의 아이들은 굉장히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좀 거리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지? 하다못해 우리는 당장 필요한 수행이나 이런 거 여학생들이 정말 잘하잖아요. 네. 수행 과제. 근데 남자애들은 거기서 점수를 다 잃어요. 그 대신 친구를 막 얻어갖고 나중에 왕창 이득을 보는 때가 있죠. 남녀의 성이 가진 방법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진 특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로 정리 못 하거든요. 외향적인 건 이거야. 이렇게 다 못 하잖아요, 우리. 이거 분명히 B형인데 왜 저 B형하고 다르지? 다르거든요.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리드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 얘가 보이는 것을 놓고 판단할 뿐인 거지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이것대로 가야 해는 그건 되게 위험하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나하고 성향이 비슷해서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몇 달 가다 보면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나요. 그게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구나. 네.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연성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뭐 힘든 상처 이런 거는 제가 받더라도 빨리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르다. 자식도 다 다르다. 뭐 한 인간이 3억 명이라면 3억 가지의 자녀교육 방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생각.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가지의 성격이 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돼서 내 아이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 방식대로 하면 아이가 내 방식대로 따르면 성공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징조가 이제 아이들한테서 나오는데 그게 저는 짜증, 분노, 그다음에 반항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사춘기가 점점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들의 호기심이나 기질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찍부터 화가 나는 사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하고 이런 것은 무엇이 지금 상황이 문제인 거고 이럴 때 부모는 얼른 무엇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반항을 하는 그 사례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이게 뭐 사춘기가 돼서 반항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뇌가 성장하는 중이라서 그건 아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가 스스로 막 사춘기에 이제 되게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을 뭐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때는 그냥 서로 시간을 갖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럴 때는 한 걸음 빼고 시간을 줬어요. 지금은 대화할 상태가 아니야 라고.
그러면 분노를 본인이 삭힐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옆에서 너 야 그러지 하고 자꾸 오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근데 거리를 딱 가져버리면 상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죠. 사춘기에 반항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거 고치려고 한다면 전 그건 답 없다고 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하고, 평소에 아이가 반항하고 말대꾸를 한다면 그것도 이 아이의 표현의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말대꾸나 반항이 나쁜 게 아니라 말대꾸나 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배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것도 툭 하고 내뱉는다면 사춘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키워진 거죠. 엄마도 촉하니 그렇게 반항하든 말을 했을 거고, 얘는 자기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아주 어려서 애기가 막 기저귀가 막 젖어서 막 애가 울 때 엄마가 가서 무심히 띡 보고 기저귀 젖었네 하고 딱딱 갈아주는 엄마와 아우 너무 불편했겠구나, 엄마가 지금부터 갈아줄게, 엄마가 와서 너무 좋지? 라고 감정을 알아주는 엄마가 기저귀를 계속 갈아줬다면 이 아이의 감정 연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툭 와서 기저귀만 갈아주고 갔다면 얘는 정서적 연대감 하나도 못 느낀 아이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다면 어느 감정을 소화할 때 상대 배려하지 않고 툭툭 내뱉어도 된다라고 얘는 훈련됐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아이는 말대꾸하고 반항하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엄마가 뭔가를 함께 하려고 노력해왔고 적당한 때에 훈육해줬고 그랬다면 아이가 앞뒤 가리는 분별은 있을 거거든요. 적어도 어른한테 이렇게 대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춘기의 그 어떤 그 병리적으로 어떤 사춘기의 뇌의 어떤 변화, 그런 발전 단계에 있는 변화의 반항과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서 그건 좀 서로 조심하고 피해가야 하지만, 평소에 아이가 그렇다면 엄마가 앞단 과정에 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통 방식에 그 방식을 돌아보는 게 좀 빠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정확히 보셔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직 안 늦었다 생각하면 아직 10대일 때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사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하고 한번 진단해 봐야죠.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게 되었는지 내 말투를 한번 돌아보고, 하다못해 무슨 카메라에 한번 찍어서 내가 이 아이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보든지,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아이한테 고치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경험이 훨씬 짧잖아요. 경험이 더 많은 엄마가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아이는 반드시 변화해요. 끌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춘기가 아닌 아이들의 태도, 말의 태도나 표현 방식이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그 앞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보면은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제 모두가 다 감성적인 자기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나 어떤 아빠는 감성적인 것을 잘 표현을 못하고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듣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조금 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태도나 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수다쟁이 엄마는 항상 친절하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다쟁이 엄마는 항상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말이 많다고 해서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말의 감정이 문제인 거죠. 아이에게 어떨 때는 딱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정말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아이는 그게 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도 진심이 있으면 그냥 딱 안아주는 걸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도 너무 힘들 때 친구가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등을 한번 안아주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는데 얘 인생이란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하면 듣기 싫어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다쟁이 엄마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한 액션의 감정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문제이겠죠. 내가 좀 무뚝뚝하더라도 가끔 어머님들이 저 영어방송 있을 때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사투리를 써서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투리가 어때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 표준어와 사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보면 내 아이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긴 말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한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감정을 끌어모아서 막 액션으로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는 건 정답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질의 엄마라면 아이도 그런 기질의 아이일 겁니다. 말 많고 막 과한 감정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아이들 다 이뻐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감정 연습을 해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이게 안 돼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많이 봐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다른 연습 없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성공한 이유를 보시면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인터뷰를 잘하는 건 쇼의 60분에 2대 8이에요. 오프라의 말은 20%고요. 듣는 게 80%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환경미화부부터 대통령까지 다 감동시키는 오프라의 작전은 굉장히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같이 눈물 짓고 바짝 다가가서 옆에서 듣고 액션 취하고 눈빛으로 얘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사람한테 감동 주거든요. 그럼 엄마가 막 과하게 오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어도 그냥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만 줘도 충분히 아이는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뭐 그런 정서를 키우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어떤 연습을 하는 건 한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연습해서 된다? 그 스킬은 저는 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있다면 방법은 투박해도 통할 수 있다. 돌아올 곳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워낙 경쟁적인 사회에 저희도 치대다 보니까 이제 한참 사춘기 반항이 심한 자녀들을 갖고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물어요. 따님의 아드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못 잡겠다고. 당연하죠. 그게 너무 욕심인 거죠. 격앙이 됐는데 그래도 손을 잡으시고 이거 안 되죠. 우리도 화가 나 죽겠는데 남편하고 손 잡으세요. 이러면 저는 정말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킨십도 어려서부터 이제 연습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막 화가 나 있는데 그걸 억지로 스킨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 어려서부터 갖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쟁이 너무 격화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는데 EBS에서 그 마더 쇼크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아주 꼼꼼히 몇 번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엄마하고 미국 엄마들 그 테스트하는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단어 게임 할 때 네. 한국 엄마들은 결과론적이고 이제 미국 엄마들은 과정에 치중하더라. 제가 미국에 일 때문에 가서 몇 달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미국 학교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머리가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에서 기회가 적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기회 갖지 않으면 상대하고 경쟁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처럼 저렇게 큰 나라는 굳이 대학까지 안 와도 기회가 너무 많은 거죠. 먹고 살 기회가. 근데 또 우리는 이제 유교 사회를 거치면서 내가 가진 어떤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을 대변한다 생각하니까 좋은 학교에 가야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는 그 굴레를 산업화 과정에서 겪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타인의 시선 속에서 머무르면서 더 많은 걸 갖고 타인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걸 가져야만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래야 내가 어깨를 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너무 이제 제도적으로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영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그 키 이제 고리 같은 걸 선물로 주셨대요. 그 반에서 3명의 아이가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못 받은 거예요. 스쿨버스에서 내리는데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걸 못 받았대요. 근데 그래서 울었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었는데 정말 이상했대요. 이곳의 아이들이. 왜?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어디 좀 보여줘. 와, 너 대단하다. 난 다음에 받아야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대요. 엄마,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그걸 받은 아이들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하고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한국에서는 절대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 경쟁이 체득화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네가 잘하는 분야에서 네가 받은 거야. 너도 다음에 네가 잘하는 분야에서 받으면 돼 라고 위로까지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띵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죠. 너무 훌륭한 한국 인재들이 적은 기회 속에서 뭔가 뛰어나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무장이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현실이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는 세상이 좀 변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경쟁의 아까 반대말, 제가 경쟁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한 의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쟁의 반대말, 비경쟁 그랬더니 경쟁의 반대말은 상생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쟁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지만 상생은 함께 사는 방법.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것은 상생의 사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게 가슴에 왔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독보적으로 잘 살면 사회가 무너지면 나의 아이 혼자 독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서로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인 거죠. 서로 잘 살려면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똑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자꾸 하나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각자가 잘하는 걸 하면 사회는 무너지지 않죠.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바뀌고 아이가 각자 잘하는 걸 꺼내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열매를 놓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은 내 아이가 잘하는 걸 꺼내드는 것. 그것이 결국 상생의 사회로 가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부모들도 그런 태도로 교육을 좀 우리가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나 이제 학교 시스템이 변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각자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각자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키워줄 수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으신가요? 잘하는 거. 아이들을 잘 보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보인다 했더니 이제 강의 나가면 어머님들이 그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 큰아이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을 한번 만나러 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안 보인다고요? 나는 이 교탁에 앉아서 20-30명의 아이들의 잠깐의 태도만 봐도 보이는데 어머니들이 안 보인다고요? 하시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라 하고 칠판에 10문제를 써주면 어떤 아이는 계속 앉아서 그걸 푼대요. 어떤 아이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너 몇 개 풀었어? 너 몇 개 풀었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한대요. 어떤 아이는 계속 뒤에 거를 보고 뺏긴대요. 자, 이 정말 많은 태도에서 애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아이의 기질은.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하는 애가 있고요. 이거 하다 뭐야? 하고 딴 애들 거에 관심 많은 애들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뭐를 잘하는지 아이 태도를 하나씩 보는 거죠. 얘가 엄마가 시킨 수학이 재미있어서 하는 건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보려고 노력하면 아이가 보인다.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죠. 나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수학을 잘하나 못하나만 보는 거지 얘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안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뭔가를 갖다가 실험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집 입구에 그 화장실이 하나의 실험실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 막 무슨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었는데 치우질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뭘 하는구나 좀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하자 라고 하면 깔끔하게 유지는 됐겠지만 뭔가 몽상을 하고 있는 저희 아이의 세계를 제가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두었어요. 가끔 자기가 나와서 설명을 해요. 무슨 실험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면 아이가 막 너무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세상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는 뭔가 탐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몇 시간을 저 안에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지? 그 아이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뭐에 꽂힌 거지? 그러면 뭐 하나를 보고 계속 얘기해요. 어느 날 그 자기가 만든 암호 글자로 저에게 카드를 주고 퇴근하고 오면 그 암호의 언어로 카드를 해석하라거나 어느 날 제 생일에 엄마 생일 카드를 썼는데 보면 무슨 수학 공식이 2개 써 있어요. 이걸 풀어야 된대요. 이제 다 잊어먹은 수학을 억지로 풀면 포물선 2개가 나타나서 하트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생일 카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좀 보이잖아요. 둘째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뭐 수학 한 문제를 푸는데 5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그럼 얘는 뭔가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인 거죠. 많이 풀어서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거죠. 뭐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머리 뒤에다 엄마를 놀래킬 작전도 이런 걸 붙여놓고 가요. 뭐 전개도를 그려놨는데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막 펼쳐서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네.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물리학을 공부하잖아요. 어려서 보여준 자기의 그 성향과 학문적 성향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럼 얘는 이제 의대는 아닌 거죠. 의사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환자를 놓고 실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에 대한 사실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파트의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창의적인 과학, 연구 분야에 맞을 거란 생각을 은근히 했었어요. 계속 그쪽으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의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실험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게 보였어요. 근데 둘째는 완전히 달랐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 만나면 얘기하길 좋아하고 사이에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트렁크를 정말 많이 쌌어요. 캠프 위주로 많이 다녔거든요. 큰아이라면 상상을 못할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는 큰아이와 사람 사이의 세계를 꿈꾸는 작은아이의 기질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강의를 나가면 항상 애들한테 물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기질이 보이고 호기심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10명의 열이 다들 과목을 얘기해요. 네가 잘하는 게 뭐야 하면 국어요, 수학이요, 뭐 과학이요. 그래서 제가 너보다 국어 잘하는 애들은 한 54,222명이 있어. 거짓말로 하니까 숫자는 맞지 않죠? 그러면 얘가 저를 딱 쳐다봐요. 선생님이 물은 건 많은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하는 걸 물었어.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해요. 내가 뭘 잘하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잘하는 거 공부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요. 선생님은 수다 떠는 거 잘한다. 그럼 애들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사람을 보면 얘기를 많이 시켜.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나가다 누군가가 뚱하게 앉아있으면 꼭 물어. 왜 화가 나셨어요? 관계를 살피고 이 사람 사이에 좋은 일을 어떤 걸 막 생각해.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사람 사이에 많은 관계를 조정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겠네. 이건 컨텐츠야. 그래서 나는 PD가 됐다. 그러면 너는 뭘 좋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아이의 진로와 꿈과 이런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거예요. 난 수학 잘하는데, 미술 잘하는데. 기질은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행복한가를 따져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어머님들이 평소에 보시면 얘는 수학을 좋아해요. 시켜서 잘하는 것과 스스로 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진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이셨죠? 뭘 좋아하는지는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가 말해야 기뻐서 그런 것이지 나는 이거 별론데 얘가 좋아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보려고 노력하면 좀 보인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부터 그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맞춰서 좋은 쪽으로 끌어가면 되죠. 더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멘토링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건 저는 유심히 보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에서 공부량으로는 거의 1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창의력을 평가하는 노벨상에서는 그 과학계에서 아직 별로 두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을 공부시켰나요? 그런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노벨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것에 대한 어떤 규명이나 그런 학문적 연구, 탐구에 대한 성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성과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성과에 대한 그 암기 위주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지식을 많이 외워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공부를 시켰죠. 좋은 학교 가서 너 뭐 할 거야?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경제적인 욕구를 직업에 연대시킨 직업을 갖게 하려는 노력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나 그 IMF 시기 넘어가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자. 어떤 위기가 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전문직을 갖게 하자.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 거기에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네가 노벨상을 받아서 국가에 국격을 올리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서 그렇다 해도 점점 가면서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벨상이 나올 만한 과학 분야를 부모들이 목표로 하신 분들이 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서 자꾸 아이들의 입시, 현실, 공부, 좋은 직업,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면 노벨상을 받을 만큼 많은 탐닉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밥 먹고 살기가 쉬운가라고 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의사과학자 한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없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규명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내놓으려면 실패를 담보받아야 된다. 그 연구가 실패해도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주의의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 하던 연구 과제가 없어지기도 한대요. 그럼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될 만한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 될 만한 연구로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일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나? 부모의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게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우리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이제 부모들도 많이 옛날에 암기하는 한국식 문제풀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한 10년, 20년 안에 우리나라도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많은 분야로 아이들의 역량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못 먹고 살던 시대의 산업화를 넘어 근대화에 이르렀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면서 이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는 아이의 역량을 제대로 맞춰서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부모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의 공부 방향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직업 진로만 보시는 분도 있고 좋은 자리 받아서 너 진짜 돈 잘 벌고 그냥 안정적으로 90세까지 일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막 의대 열풍이 막 일어나면서 직업의 명예보다 안정적 경제적 풍요를 또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기 꿈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분들도 이젠 좀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어느 아이들 진로에 대한 유튜브를 봤더니 그 얘기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그 한국 과학자였는데 재산이 조 단위가 넘었대요. 너무 놀래서 이분의 재산을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하고 봤더니 정말 그런 돈을 버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근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라고 그분이 봤더니 그런 분들은 우리 옆에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의사는 너무 많잖아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많이 보니까 우리 머리에 딱 꽂혀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단위의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때 제가 되게 깨우침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모르거든요. 주변에서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은 걸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시각이 넓어진다면 굳이 뭐 그 딱 보이는 것 아니어도 더 많이 보시고 더 넓게 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자기 역량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펼쳐보게 되면 교육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그때 그 의사과학자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입견이 의사가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당연하게 느끼면서 과학자가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왠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가난해도 과학을 해야지. 그리고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학자도 부자를 살 수 있어야죠. 부자가 많대요. 근데 우리 곁에 없어서 몰랐다. 그러면 우리 곁에 없는 그 많은 직업과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발전적인 직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큰 회사에 강연을 갔는데 그 앞에 아주 멋진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장한테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12억이래요. 그래서 와, 이 차를 누가 사가요? 그랬더니 제가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막 이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선물로 사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들이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건 앞으로 그냥 안정적인 거지요. 우리 시대처럼 뛰어난 경제적 부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스타트업으로 그렇게 뛰어난 경제적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그럼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시겠죠?
부모님들이 결정하시겠죠. 나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아이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게 이 정도면 좋겠어. 조금 덜 안정적이어도 네가 성취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면 좋겠어.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고 세분화돼서 정답이 한두 가지의 모델이었던 사회는 벗어나고 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좀 깨인 눈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의 어떤 성향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요? 아이의 성향을 발견했으면 그 성향에 따라서 엄마가 알고 있는 직업으로 아이를 몰아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자주 가는 그 헤어샵에 갔더니 그분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그 스포츠과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축구를 잘합니까? 아니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스포츠과에 가서 뭘 하게 하실 건데 했더니 뭐 체육 교사나 그래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스포츠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요 27가지도 넘게 나옵니다. 근데 부모들은 내 아이가 스포츠를 좋아할 때 시킬 수 있는 게 몇 개나 떠오르세요? 스포츠 기자, 스포츠 캐스터, 감독, 트레이너, 몇 개 뭐 스카우터 몇 개 안 떠오르죠? 27가지나 됩니다. 찾아보면요 그 일로 기여할 수 있는 비슷한 분야의 일이라도 정말 많은 거죠. 경기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디자인하려면 건축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스포츠 경기장 디자인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겠죠. 이 역량과 이 역량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단순하게 우리 시대에 생각했던 직업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시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 없으니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현재 추세를 알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국가 역량 12대 그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분야가 발표가 됐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양자도 들어가 있고 12대 2 과제를 국가에서 국가 중점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뒤에 유망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런 거 알고 계시면 그 분야하고 관계된 전공으로 가겠죠. 20년 뒤 이후가 얘네들의 미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는 얘네들 20년 뒤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량이지. 어느 학원 선생님이 뭘 잘해 하는 것은 그건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공부법이 아닌. 그래서 저는 아이의 성향이 보인다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아이의 성향에 갈 수 있는 직업군을 펼쳐놓고 보고 뭐 교육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림이 같은데 교육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는 기질검사 같은 거 정말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직업군도 한번 보고 그걸 넓게 확장시켜서 그럼 얘는 수학이 중요하지 않아. 언어가 더 중요하겠다. 그럼 언어 분야에다 열심히 할 수 있게 투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의 그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는 거기에서 등수에 연연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등수에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때로 몰려가는 그런 성향인데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면 아이들이 일부러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 잘하고 그쵸. 싶은데도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인데 우리 아이는 쭉 봤더니 시켜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아니면 잘할 것 같지 않다. 실제적으로 공부가 이제 하위권에 계속 있다. 이런 거면은 너 공부해서 다른 애들처럼 해라라는 게 좀 현실성이 덜하잖아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아이의 방향을 아예 다른 쪽, 아이가 태어난 쪽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늘 꼴찌를 차지하는 5명 아이들의 어머님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얘네들이 늘 꼴찌니까 어떻게 하면 꼴찌를 탈출할까. 근데 놀랍게도 어머님들이 다 오셔서 얘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한다라고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니요. 어머니 얘네들 학교에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머님들이 하신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는 어머님들이 얘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언젠간 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는 말로 자기를 위로받고 있던 거죠. 얘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꼴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왜 모르지? 성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령을 모르는데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꼴찌를 할 수밖에 없죠. 너무 버거워. 다 방법을 모르는데 수학도 계속 밑단이 안 돼 있는데 이걸 하려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어머님들하고 약속을 하셨대요. 어차피 꼴찌하니까 우리 한 과목이라도 성취하게 해줘 봅시다. 이 성취의 경험이 이 아이를 다르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한 3명의 아이들이 그 한 과목에만 집중했대요. 딴 거 다 포기하고 성적 상승을 맛본 다음에 아이들이 달라졌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성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험에 관한 얘기거든요.